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만 해협 위기 속에서 오만하게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를 통보하며 한국이 매달릴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바라던 바라며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허세라 비웃었지만 중러의 대만 침공 위협이 고조되자 일본은 무능함을 드러냈고 오직 한국만이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경악 속에 한국에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과연 무엇이 세계 최강대국의 오판을 깨부수고 한국을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몇 달간 공들여 완성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 재편 보고서는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 중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파트너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이었어요. 한 달 전 저는 바로 이 자리, 창문 하나 없는 NSC 회의실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최고위 관료들 앞에서 제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분했고 모두의 시선에서는 제 논리에 대한 신뢰가 엿보였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떠 있었지만 제 주장은 명쾌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너무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자원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열도 위에는 크고 굵은 푸른색 원이, 한반도 위에는 그보다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일본을 가리켰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일본은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항공모함이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사실상 태평양에서 우리의 제7함대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군대입니다. 반면 한국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편견도 없다고 생각했죠.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일 뿐이라고요. 물론 한국의 K방산이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폴란드나 호주에 대한 수출 실적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무기체계와 작전 능력은 본질적으로 미군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GPS 위성과 정찰 자산이 없다면 그들의 정밀 유도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창이 없다면 한국이라는 방패는 결국 소모적인 방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국방부의 존 스펜서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꺼운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펜타곤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이자 효율주의자였어요. 아주 명쾌한 보고였소, 마이클.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군. 예산은 무한하지 않아.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과 그 유지비를 일본의 해상전력, 그리고 SM-3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 그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지. 어차피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테니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흔들어도 가장 먼저 달려올 곳은 바로 그들이지 않소. 그의 마지막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였죠. 그때 CIA에서 파견 나온 데이비드 첸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이곳 정책 결정자들 앞에선 늘 말이 적었어요. 해거티 보좌관님,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프로그램과 SLBM 개발 속도가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기적인 전략적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변수는 고려되었습니까? 데이비드의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스펜서 국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봤죠. 국무부의 사라 윌슨 차관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질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외교가에서 일본 전문가로 통했고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국무부에서 일해온 명문가였어요. 데이비드, 그건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 같군요. 더 큰 그림을 봐야죠. 설령 그들이 그런 무기를 몇 개 더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나라 아닙니까? 소위 우등생이죠. 하지만 학생이 교수를 가르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섭섭하게 들릴지라도 말이죠. 우등생. 그 단어 하나에 워싱턴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견하지만 여전히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대상. 영원히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파트너. 저 역시 그 생각에 깊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며 제 보고서의 결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좋은 지적입니다, 데이비드. 하지만 그 변수는 우리의 큰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위를 현재의 사성장군에서 삼성으로 조정하고 일부 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재편하여 발생하는 여유 자원을 주일미군과 태평양 함대사령부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강력하고 유연한 아시아 태평양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견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과 제안에 만족했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되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사라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훌륭했어, 마이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 한국 친구들이 조금은 서운해하겠지만 결국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야죠, 사라. 결국엔 이게 그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그날 저는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결정을 한국 측에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협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죠. 회의 시작 전 스펜서 국장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자, 어디 한번 맞춰볼까? 내 생각엔 처음 5분간은 격렬한 유감 표명, 다음 10분간은 재고를 요청하는 애원,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겠지.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사라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라는데 걸겠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저도 그들의 가벼운 농담에 미소로 답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데이비드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작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략적 자율성. 그 단어가 왜 이리 신경 쓰이는 걸까요? 화상 스크린이 켜지고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회의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김민준 외교안보수석과 이지혜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서 오히려 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들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대본을 미리 읽어본 배우들처럼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존 스펜서 국장이 거만함이 살짝 묻어나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합리적인 것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이러한 재편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저는 한국 측의 예상된 반응, 즉 유감 표명과 우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김민준 수석은 옆에 앉은 이지혜 정책관과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죠. 스펜서 국장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그런 표정. 스펜서 국장의 얼굴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꾸하려던 찰나 이지혜 정책관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에 가하는 차별 문제나 반도체 기술 이전 요구, 심지어 정당한 절차 없이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혈맹이라는 단어를 나눈 동맹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죠. 김민준 수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아시아 전략을 재편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스스로 재정립하겠다니.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참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의 고리를 끊고 저희가 추진해온 완전한 자주국방 노선을 확립할 아주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통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과 장성들이 모인 백악관 회의실에서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가 던진 카드는 압박이었는데 상대는 그 카드를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받아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은 스스로 끊어내고 싶었던 귀찮은 족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스펜서 국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요, 김 수석.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하지만 김민준 수석은 그의 말을 정중하게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희는 미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저희의 길을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괜찮으시다면?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사라 윌슨 차관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저들의 허세일까요? 허세일 뿐이야. 스펜서 국장이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두고 보라고. 1시간 안에 비서실 통해서 다시 연락이 올 거야. 죄송하다고 악과는 실수였다고 말이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허세? 아니,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들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없었어요. 오직 모든 것을 준비한 자의 차가운 자신감만이 존재했죠. 그 순간 제가 한 달 전 브리핑했던 그 완벽한 논리의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패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저의 길고 고독한 추적은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스펜서 국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한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복도를 오가는 동료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선수들처럼 보였죠. 그들은 아마 한국이 곧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바라던 바입니다. 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화상회의 녹취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 그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경제 문제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법.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NSC의 권한으로 저는 재무부와 상무부의 기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문서들 속에서 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단 한 부분, 바로 반도체 항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온통 경고로 가득했어요. 특히 대만의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애리조나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고서의 단어들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비용 초과, 숙련된 노동력 확보의 구조적 실패, 목표 수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초기 생산량.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첨단 공정 기술,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최고 등급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반도체를 그저 중요한 부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부품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명줄을 쥔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명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우등생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MIT에서 은퇴한 뒤 정부의 비공식 자문역으로만 활동하는 아리스 손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지만 워싱턴의 정치판을 혐오해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괴짜이기도 했죠.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의 보스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주택의 문을 열어준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NSC의 해거티 보좌관이라고?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워싱턴의 잘난 양반들은 내 조언을 듣는 척만 할 뿐 결국엔 자기들 멋대로 하던데. 그의 첫 인사는 꽤나 까칠했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서 왔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그는 흥미가 동했는지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온통 책과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착각이라. 워싱턴이 하는 일이 착각 말고 다른 게 있었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와 원천 기술 특허가 우리와 동맹국들에게 있으니까요. 제 말에 손 박사는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통제? 젊은 양반, 혹시 수도꼭지 특허를 가졌다고 해서 강물의 흐름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들이 가진 건 수도꼭지가 맞아. 네덜란드의 ASML 장비,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그거 없으면 한국도 다음 세대 반도체 못 만들어. 하지만 말이야, 한국은 이미 강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 물을 정화하고 댐을 쌓고 수백만 개의 수로로 물을 동시에 흘려보내는 압도적인 기술 말이야. 그건 당신들이 특허 몇 개 가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낡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율, 공정 안정화, 패키징 기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그의 설명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당신들의 F-35 전투기, 이지스함의 레이더, 인공위성. 그 모든 것에 두뇌에 들어가는 최고 성능의 반도체는 실험실에서 몇 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수십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오차 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극한의 제조업이란 말이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단 두 곳, 대만과 한국뿐이야. 그런데 방금 당신들의 보고서에서 대만이 탈락했다고 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닌가? 당신들은 한국 없이는 국방을 유지할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당신들이 아무리 수도꼭지를 쥐고 흔들어도 이미 강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신세가 된 거라고. 그런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들을 압박하려 한 거지? 손 박사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목줄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보스턴에서 돌아온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제라는 한 축이 무너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군사 분야였어요.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방패 역할밖에 못한다는 저의 논리는 과연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국방부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부터 찾아봤어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 기념식 영상을 보았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자국의 낡은 소련제 탱크 옆에 서 있는 최신 K2 전차를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영상 속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성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기술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양국의 미래를 함께하는 전략적 파너트십의 증거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전략 아래 있는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호주와의 K9 자주포 계약, UAE와의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심지어는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등생이 스승의 기술을 배워 물건을 파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스터의 모습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K2 전차가 혹독한 지형을 돌파하고 천무 로켓이 수십 발의 불벼락을 쏟아내는 영상을 몇 시간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 속의 재원과 실제 기동하는 강철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군의 정보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 없이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줄 단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퇴역한 제임스 맥퀸 장군이었죠.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제가 아는 그 어떤 군인보다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믿어온 보수적인 군인이었죠. 저는 워싱턴 DC 외곽의 한적한 군인 클럽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벽에는 역대 합참의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가죽과 시가 냄새가 배어 있었죠. 마이클,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백악관은 늘 바쁜 곳 아니었나? 맥퀸 장군은 여전히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군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큰 혼란에 빠져 있어서요. 저는 제가 가진 의문, 즉 한국군이 과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가 연기를 뿜어내더니 예상 밖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네 상호온 용성이라는 말 알지? 물론입니다. 동맹군끼리 장비와 통신체계를 공유하여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 지난 70년간 우리가 한국군에게 요구했던 건 바로 그거였지. 우리의 시스템에 맞춰라. 우리의 작전 계획에 녹아들어라.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다른 걸 하기 시작하더군. 다른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독자적인 지휘통제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처음엔 그저 우리 시스템의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 그걸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지스함과 전투기를 모두 엮는 데이터 링크를 완성해버렸지. 이건 더 이상 상호운용성의 개념이 아니야.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의 확보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데이터 링크를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쳤네, 마이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예상하지 못했지. 그들이 우리 군 일부보다 그 방식에 더 능숙해질 줄은 말이야.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걸세.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맥퀸 장군의 마지막 말은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방패라고 불렀던 것은 어느새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강철의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제와 군사,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위험한 진실을 어떻게든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 TSMC 실패 보고서, 손 박사와의 인터뷰 녹취록, K방산 계약서, 그리고 맥퀸 장군의 분석을 정리하여 스펜서 국장과 윌슨 차관보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왜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군. 이건 자네 소관이 아닐 텐데. 스펜서 국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차관보님. 이것은 제 소관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경제적, 군사적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TSMC의 처참한 수율 그래프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하늘을 나는 FA-50 경공격기 영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미소마저 떠올랐어요. 사라 윌슨 차관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우리에게 기술 세미나를 하자는 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한국이 무서우니 우리가 먼저 꼬리를 내리자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절박한 호소에 스펜서 국장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마이클, 자네 정말 순진하군. 보스턴의 괴짜 교수랑 퇴역한 늙은 군인이 하는 말에 겁을 먹은 건가? 그들이 로비 자금을 얼마나 썼기에 자네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는지 궁금할 지경이군. 로비라니요? 이것은 명백한 데이터와 사실입니다. 데이터? 사실? 마이클, 이 워싱턴에서 데이터와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도 모르나? 이건 정치야. 힘의 논리라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야. 한국이 아무리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들은 결국 고립될 뿐이야. 알아듣겠나? 사라 윌슨이 차갑게 말을 맺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마이클. 더 이상 이 주제로 소란 피우지 말아줬으면 좋겠군요. 솔직히 당신의 이런 모습은 좀 실망스러워요. 한국 로비스트들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넘어간 것처럼 보여서 말이죠. 그들은 제 보고서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논리도 데이터도 사실도 통하지 않는 편견과 오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백악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들의 오만함이 이 나라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저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멀리 보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막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저 회의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백악관에서의 제 시간은 마치 유령처럼 흘러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거나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더군요. 한때 제 논리를 칭찬하고 동조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계심과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경멸마저 서려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유능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로비에 넘어가 분란을 일으키고 모두가 동의한 정책 방향의 몽상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렸을 뿐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참석하던 아시아 정보 분석 브리핑 목록에서 제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의도적인 배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스펜서와 윌슨이 제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저를 서서히 고립시켜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어요. 제 비서인 젊은 톰마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늘 존경심이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과 어색함이 떠올랐죠. 톰, 다음 주 한반도 정세 브리핑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아, 그건 보좌관님. 이번 브리핑은 국방부에서 직접 주관하기로 해서 참석자 명단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NSC에서는 국장님만 참석하시는 걸로.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잽싸게 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제가 설계했던 정책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력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가 NSC 내부 감사팀에 접수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죠. 더 이상 이 문제에 파고들지 말라는. 저는 제 직속상관인 대통령 안보보좌관 톰슨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성장군 출신의 존경받는 전략가였고 스펜서나 윌슨처럼 편협한 인물은 아니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톰슨 장군은 제 말을 끝까지 가로막지 않고 들어주더군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분석력과 애국심은 내가 인정하네. 하지만 말이야, 때로는 숲 전체를 봐야 할 때가 있어. 자네는 지금 나무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네. 이 결정은 NSC 전체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야. 지금 와서 이걸 뒤집으려 하는 건 행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장군님,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다면요?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면요? 자네의 우려는 알겠네. 하지만 그건 아직 가정일 뿐이야. 한국의 행동은 외교적인 엄포일 가능성이 더 높아. 그들은 늘 그런 식이었지. 일단 강하게 나오고 협상 테이블에서 실리를 챙기는 방식 말이야. 자네는 잠시 이 문제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식히는 게 좋겠네. 배를 너무 흔들지는 말게, 마이클. 이 거대한 배는 한 번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거든.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거대한 관료주의와 하던 대로 하자는 관성 앞에서 저의 경고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CIA의 데이비드 첸 분석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보더니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스치듯 지나가며 나지막히 말하더군요. 조심해요, 마이클. 당신은 지금 벌집을 쑤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느니 차라리 당신을 틀린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당신의 애국심을 의심하고 경력에 흠집을 내려 하겠죠. 이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죠. 저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로는 진실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밤을 제 사무실에서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스펜서와 윌슨은 제 모든 보고 라인을 막아버렸고 저는 사실상 모든 정보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은 마치 무덤의 비석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파헤친 진실은 그렇게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분석 능력, 나의 판단력이 이제는 녹슬어버린 것일까?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나 역시 그들처럼 편견에 눈이 멀어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백악관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포기 상태로 텅 빈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죠. 제 사무실은 불이 꺼진 웨스트윙의 복도를 향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마치 저의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제 개인 보안 단말기에서 아주 작게 한 번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아닌 최고 등급의 암호화 채널로 들어온 비공식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카산드라.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진실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비운의 예언가 이름이었죠. 제목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지하에 있는 보안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소위 에어갭 단말기에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였죠. 몇 겹의 보안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문서와 이미지 파일들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첩보가 아니었어요. 지난 몇 주간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중국 칭다오의 북해 함대 사이에서 오고 간 암호 통신 기록,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촬영한 양국 함대의 기이한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석한 한 편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합훈련이 아니라고. 함대의 구성, 동원된 상륙 장비의 종류, 그리고 통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상정한,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최종 리허설이라는 것이었죠. 위성 사진 속에는 대형 상륙함들이 도크에 정렬해 있었고 해병대의 수륙 양용 장갑차들이 해안으로 돌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중국이 동원한 상륙함의 종류가 대만의 서해안 특정 지역의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가상의 목표 지점은 누가 봐도 대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통신 기록 일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는 미국의 내부 분열과 유럽 문제에 대한 집중이 만들어낸 지금의 기회를 역사적인 창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의 질서 재편을 위한 중국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유사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극동 함대의 지원을 약속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카산드라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해거티 보좌관. 그들은 당신을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존중하는 유일한 것, 바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저는 과거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한국군은 당신들이 워싱턴 책상에서 보는 데이터 속 군대와는 다른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에 순응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타협을 모르는 애국자라는 데 걸어보겠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카산드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처럼 진실을 알고 있었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했으며 마지막 희망으로 제게 이 모든 것을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제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사무실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애리조나 TSMC 공장의 실패 보고서, 손 박사와의 인터뷰 녹취록,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사진들, 맥퀸 장군의 분석 노트, 그리고 방금 출력한 카산드라의 보고서까지. 제 사무실 바닥은 온통 혼란스러운 정보의 파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오가며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장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애리조나 TSMC의 처참한 수율 그래프를 보자 손 박사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없이는 국방을 유지할 수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수도꼭지를 쥐고 흔들어도 이미 강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신세가 된 거라고. 그런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들을 압박하려 한 거지? 그랬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는 멈춥니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그 심장에 들어갈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었어요. 1년 전 F-35 유지보수 보고서에 각 주에 작게 쓰여 있던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성 심화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수많은 경고 중 하나로 무시했던 그 문장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군수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폴란드 들판을 질주하는 K2 전차의 사진 위로 맥퀸 장군의 묵직한 음성이 겹쳐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쳤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예상하지 못했지. 그들이 우리 군 일부보다 그 방식에 더 능숙해질 줄은.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걸세. 그랬습니다. K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북한만을 바라보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동유럽과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영향력을 투사하는 지역 강국으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함의 재원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직 발사관의 수, 레이더 탐지 능력.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전통의 명가를 지원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는 이미 여러 면에서 일본을 따라잡았거나 추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북한 방어라는 방패에만 묶어두지 않고 언제든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창으로 단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의 중심, 중국과 러시아 함대의 불길한 움직임이 담긴 카산드라의 보고서 위로. 그날 화상회의에서 들었던 김민준 수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온몸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세상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행동은 단편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던 거대하고 정교한 설계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 마찰 대응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사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IRA 법안으로 그들의 자동차 산업을 압박할 때 그들은 우리의 국방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반도체라는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와 호주에 대한 K방산 수출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세일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동맹을 만들고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었죠. 우리가 주한미군이라는 안전핀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 그들은 이미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졌던 그 충격적인 한마디. 오히려 바라던 바입니다. 그것은 허세도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것을 정확히 예측한 자들이 던지는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당신들의 낡은 질서는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설계한 새로운 판으로 들어오라는 서늘하고도 강력한 초대장.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할지를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달 전 브리핑했던 그 완벽한 논리의 성은 이제 제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결국 거대한 착각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새로운 대륙의 등장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늙은 항해사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넋이 나간 채 바닥의 자료들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에서 다시 한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외교 전문이었어요. 발신지는 주미 한국 대사관. 수신자는 미 국가안보회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전문을 열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제목,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 통보. 수신, 미 국가안보회의. 발신,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및 영내 위기 고조 상황에 의거 대한민국 국군이 금일 09시를 기해 격상된 경계 태세에 돌입했음을 공식 통보함. 사전 수립된 동북아 급변 사태 대응 계획, 작전 계획 5028킬로가 현재 발효되었음. 미국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대기하겠음. 작전 계획 5028킬로. K. 저는 그 알파벳 하나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코리아의 K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카산드라의 경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완성된 이 끔찍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제 깨달음은 더 이상 추론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방패로 규정하며 역할을 축소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이 모든 사태를 대비한 거대한 작전 계획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전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한낱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축소 및 예산 재배치 건의안. 그 제목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나 좌절감 같은 감정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불안과 혼란이 사라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로 연결되는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님께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제 긴급 보고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용한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이라는 표현은 백악관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웨스트윙의 복도를 걸어 지하의 상황실로 향하는 동안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보좌관들과 여기저기서 울리는 암호화된 통화 벨 소리로 가득했어요. 무언가 터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카산드라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실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국가안보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톰슨 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의 스펜서 국장과 국무부의 윌슨 차관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몇 주간 보지 못했던 종류의 진짜 위기 앞에서만 나오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등장을 본 스펜서와 윌슨의 눈에 잠시 놀라움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저에게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어 보였죠. 국가정보국 국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자 상황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04시를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예고 없이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주력 함선 대부분이 대만 해협 북단과 남단으로 이동하여 사실상의 해상 봉쇄 대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훈련에 동원된 상륙함 전단이 대만 서해안의 주요 항만 3곳을 목표로 한 동시다발 상륙 훈련을 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명백한 침공 리허설입니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발전소와 통신망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러시아 잠수함 여러 척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공격적인 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일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카산드라의 보고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죠. 합참의장이 스크린에 떠있는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역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하여 동해상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불분명하지만 주일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냉전 이후 동북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하고 복합적인 군사적 위기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대통령께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뭐지? 펜타곤, 뭐하고 있나? 스펜서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났죠. 대통령님, 즉시 철통 같은 방패 작전을 발동하여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강습단을 대만 해협 인근으로 급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허세를 꺾기 위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허풍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 그들도 물러설 겁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반복해온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합참의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존, 그 계획은 강습단이 집결하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리네.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저들은 72시간 내에라도 움직일 수 있어. 자네 계획은 너무 느려. 대통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국무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모든 시선이 사라 윌슨 차관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밤새 도쿄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외무대신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일본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미일 연합 해상작전 계획을 발동하여 해상자위대와 함께 저들의 봉쇄망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상 연결된 주일 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잠시만요. 방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상황실에 모두가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주일 대사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어요.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는 표명하지만 자국의 평화헌법 구조와 2015년 개정된 안보법제의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자국 영해 밖에서의 군사작전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오키나와 남쪽 해역으로의 함대 파견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비칠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자국 주변 해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윌슨 차관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스펜서 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었죠.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주고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을 줬는데 정작 필요할 때 헌법 뒤에 숨는다고? 외교의 완전한 실패야, 사라. 당신들이 일본에게 개인적인 보증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믿고 있는 동안 이 꼴이 난 거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여. 존. 펜타곤이야말로 이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플랜 B 하나 없었던 거 아니오? 항공모함 하나 보내는 게 전부요? 서로를 비난하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대통령의 일갈에 상황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결국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나라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겠다 하고 우리의 유일한 대책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항공모함 몇 척 보내서 위협하는 것뿐이라고. 이게 당신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결과인가? 정말 실망스럽군.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나? 뭐라도 좋으니 이 낡은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마이클, 자네는 아까부터 조용히 있는데? 할 말 없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의 탓만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이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짜증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톰슨 안보보좌관이 저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언을 허락한다는 신호였죠.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대통령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몇 분간 저희는 잘못된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만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하고 일본이 왜 우리를 돕지 않는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지도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개인 단말기를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띄운 것은 애리조나 TSMC 공장의 처참한 실적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대통령님, 실례지만 저희는 지금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이 그래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내일 아침 미 국방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정밀 유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F-35 전투기들은 수리를 받지 못해 지상에 묶일 것이고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핵심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 장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까지 우리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맹 바로 한국뿐입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치부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안보 문제였던 겁니다. 스펜서 국장이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고급 이지스함의 성능 비교 데이터였죠. 우리는 일본의 역사를 칭송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미사일 탑재 능력, 레이더 탐지 범위. 여러 면에서 한국의 이지스함은 일본에 그것을 능가합니다. 국방부, 당신들 자신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국군을 여전히 우리의 방패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스스로 창을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UAE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등생의 군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스스로의 힘으로 동맹을 만들고 독자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군사 강국의 군대입니다. 사라 윌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일본 중심의 외교 전략이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경외가 뒤섞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것을, 일본이 주저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것을 그들은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우리가 그들에게 주한미군 축소를 통보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바라던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세라고 비웃었지만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과거의 유령을 보는 동안 그들은 다가올 미래의 폭풍을 정확히 읽고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학교를 졸업하고 생존이라는 이름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패라고 규정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제한된 어휘의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플레이어로 정의했고 마침내 이 판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톰슨 보좌관을 향해 고개찍혔습니다. 그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단말기에서 무언가를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통의 공식 외교 전문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온 바로 그 전문이었죠. 동북아 급변 사태 대응 계획, 작전 계획 5028킬로가 현재 발효되었음.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 계획 5028킬로, 이것은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수립한 그들만의 계획입니다. 일본이 뒷걸음질 치고 우리가 혼란에 빠져 생긴 힘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기 위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상황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떠 있는 그 담담하고도 강력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대통령님, 우리의 낡은 교과서는 이제 불쏘시개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파트너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교과서를 써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그 교과서를 펼쳐 읽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고 승리할 것인가? 저는 제자리에 주저앉듯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작전계획 5028킬로라는 문구와 핏기 가신 스펜서와 윌슨의 얼굴,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어요.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지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톰슨 보좌관을 향해 고개를 돌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톰슨, 지금 당장 서울과 직통 라인을 연결하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네. 그리고 마이클, 자네는 내 옆에 앉게. 이 통화는 자네가 필요할 것 같군.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혼란과 비난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일사불란한 작전실이 되었죠. 저는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서울과의 직통 라인이 연결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승리자의 오만함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한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죠. 저희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거침없는 화법 대신 신중하고 정중한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미국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흘깃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작전계획 5028킬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요청이었습니다. 동맹의 맹주가 파트너에게 보내는 지시가 아니라 같은 편 전우에게 건네는 협력 요청이었죠. 화면 너머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준비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이 과거의 낡은 관계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대화였죠. 통화가 끝나자 대통령께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부터 자네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되어주게. 코리아 스트래티지 그룹을 즉시 신설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기관을 총괄해서 한국 측과 공조하게. 작전계획 5028킬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겠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워싱턴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유령 취급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현실을 마주한 자들의 초조함이 엿보였죠. 존 스펜서 국장과 사라 윌슨 차관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워싱턴의 방식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신속했습니다. 스펜서 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유럽연합군 사령부의 한직으로 영전 형식의 좌천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군 경력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사라는 국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서요. 그녀가 국무부를 떠나기 전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지 않더군요. 텅 빈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군요, 마이클. 축하해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았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요. 당신은 오늘 무언가를 부숴버렸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간의 오래된 신뢰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해 주었죠. 아니요, 사라, 제가 부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리아 스트래티지 그룹의 책임자가 된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김민준 수석, 이지혜 정책관과 하루에도 몇 번씩 화상회의를 하며 작전계획 5028K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갔죠. 그 과정은 제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군사적인 대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안보 계획,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밀함과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한국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추자. 국제 정세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미국의 분열과 동맹의 균열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결속하는 역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군사훈련은 침공 리허설에서 다시 정기훈련 수준으로 격화되었고 대만 해협의 위기는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워싱턴 쇼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의 스크린에는 매일같이 놀라운 헤드라인들이 떠올랐습니다. CNN은 워싱턴에 대전한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부상했나? 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방패에서 검으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야망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죠. 독일의 슈피겔지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현실 정치의 교훈, 서울이 워싱턴에게 가르쳐준 전략적 자율성의 대가 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미국의 쇠퇴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은 곳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일 대사의 보고서에는 동요하는 일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라 윌슨이 그토록 신뢰했던 다나카 외무대신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들이 전통과 역사에 안주하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새로운 한미 동맹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저는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죠. 새로운 파트너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몇 번인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과거 제 눈에 비친 서울이 그저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번화한 수도였다면 지금의 서울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지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회담 장소는 딱딱한 정부 청사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으로 된 영빈관이었죠. 김민준 수석과 이지혜 정책관이 문 밖까지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거티 보좌관님. 이렇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김 수석님. 우리는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지난 한 달간의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갔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회의가 무르익었을 때 김민준 수석이 창밖의 경복궁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해거티 보좌관님. 이제 저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지난 한 달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분석해왔는데 이번 일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지도 위에서만 봤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병력의 수, 경제 지표. 그런 것들로만 당신들을 판단했죠. 저는 당신들을 방패라고 불렀고 우등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제가 놓친 것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바로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당신들, 국민의 저력이었습니다. 김민준 수석과 이지혜 정책관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의 오랜 역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제 고백에 김민준 수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던 모든 일은 동맹을 저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파트너십이 미래에도 계속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수석님.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대국과 동맹국 사이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등한 파트너와 파트너의 악수였죠. 서울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썼던 그 어리석은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지도는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의 중심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익숙했던 이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방패 역할만 강요하던 미국의 오만한 계획을 오히려 바라던 바라는 단 한마디로 뒤엎고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힘의 논리에 취해 낡은 지도만 바라보던 세계 최강대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미래를 먼저 읽고 스스로 판을 설계하는 전략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과 국력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 상대가 우리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비전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오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가장 강력했던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